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잘하셨어요. 58점 평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 8급 보는 그 학생들 평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그 대신 이번에 지방직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지방직에 혹시 나오면 하나의 지문이도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추가 문제 보세요. 7회. 1번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수용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피수용자가 수용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인적 보상이다. X. 그렇지. 우리가 왜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차는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 또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보상도 논의가 되고 있지. 그죠? 손실보상이 대상의 변차. 대인적 보상이라는 건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건 이제 사업시행자가 A라는 사람 어떤 목적물을 갖고 있는 거지. 토지든 건물이든. 그래서 이걸 수용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우리가 수용 목적물 이렇게 부르고 얘를 피수용자,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자, 대인적 보상이라는 건 피수용자가 수용 목적물에 갖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 우리가 대인적 보상, 주관적 가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인적 보상에 의하면 보상금이 많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겠지. 왜냐면 다 자기는 주관적 가치가 높다고 주장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는 되게 불합리하지. 불합리하지만 예전에 첫 단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인적 보상도. 근데 이제 대물적 보상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대물적 보상물이야. 대물적 보상인데 대물적 보상이라는 건 수용 목적물이 있지. 이 목적물이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 우리가 대물적 보상이래요.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보상이 바로 이거잖아. 근데 최근에는 무슨 보상? 생활보상. 그러니까 생활보상이라는 건 자, 치매가 있기 전에 생활 상태를 완전히 보상이라는 거지. 요즘은 이 공익 사업이 적어집니까? 현대로 오면서 커집니까? 공익 사업이? 커지겠지. 무슨 막 댐을 건설한다든가 커져. 이 이게 바다가 있고 A라는 마을이 있다. 댐을 건설하려고 이 A라는 마을 자체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물적 보상, 이 마을 사람들의 토지 소유자, 이 마을 사람들 그냥 객관적 가치만 딱 보상하고 니네들 딴 데 가서 살아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른 곳에 이 마을과 똑같은 마을을 만들려는 거지. 그래서 이주 대책. 그죠? 이주를 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치매되기 전에 생활 상태를 완전히 보상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생활 보상. 그죠? 자, 2번.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었다는 건 쓰나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X. 그 재결이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합니다. 이 사업 인정이라는 건 이 사업이 이제 공익사업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특허, 사업인정. 사업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인정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있지? 이거는 그대로,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그 토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돼. 이게 보존 의무. 보존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쓰나미가 왔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쓰나미 맨몸으로 가서 막아야 된다니까. 왜냐면 쓰나미 때문에 토지가 멸실돼 버리잖아요. 그럼 보상 못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결이 있는 거지. 재결이 있으면 이건 하나의 위험이잖아. 쓰나미가 와가지고 보상 못 받는 것. 이 위험이 누구한테?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요. 재결이 있고 나서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보존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쓰나미가 오면은 사업시행자가 맨몸으로 막아야 돼.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집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결이 있은 다음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토지가 없어졌다? 그래도 보상해줘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이 이렇게 이전되는 건 재결이 기준이에요. 재결. 그 얘기입니다.
3번 토지수용인에는 제기를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수인을 하여금 이거 권고할 수 있고 너무 쉽고 4번에 화해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이거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고 이번엔 또 우리가 꽉 잡은 개인적 공권이네.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직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된다. X. 그렇지. 강행법규성. 자 2번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의 입법 취지나 목적이 공익추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X. 그렇지. 사익보호성. 3번 법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공익추구에 있고 부수적으로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그 사익보호성은 부수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4번에 사익보호성 여부 판단 시 관계법규의 명문규정 외에 해당 법규 전체의 목적과 취지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X. 맞죠? 여러분 공권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자 누가 얘기했어요? 빌러? 맞죠? 빌러라는 요소, 교수님이 공권의 성립 요소로 3가지를 얘기하잖아. 빌러의 3요소. 그게 바로 강행법규성, 그리고 사익보호성, 그리고 뭐? 소구 가능성이죠. 소구 가능성은 다른 말로 청구 가능성 이렇게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의사력 또 다른 말로 법상의 힘 이렇게도 부르잖아. 소구 가능성. 그죠? 법률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통설 판례가 이요소론이잖아. 이요소론. 그 이요소가 바로 강행법규성하고 사익보호성. 그럼 공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지금 통설 판례에 의하면 의사력, 법상의 힘은 더 이상 공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여러분 2차 대전이 있잖아요. 2차 대전 전에 독일에서 행정성의 대상이 열기주의였어요? 개갈주의였어요? 열기주의. 열기주의라는 건 법률에서 열거한 것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열거하지 않은 것들은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열기주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자, 법률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이게 있어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열기주의가 아니고 개갈주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다. 3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자 1번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으로 대의적 구속력이 있다. X. 그렇죠.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법규명령이잖아. 우리가 법규명령의 종류에서 공부하잖아. 법규명령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비상명령이라는 게 있고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게 있고 법률 종성명령이라는 게 있고 이게 법규명령의 종류잖아. 내용에 따라서 그 법률과의 효력관계. 그죠? 비상명령은 법규명령이 법률보다 효력이 더 높은 거. 그럼 무엇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야? 헌법. 자 이런 건 지금 현행법에 인정되지 않고 법률 대의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그래서 법률 대의명령을 예를 독립명령 이렇게도 보자. 이런 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헌법 76조.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견제명령은 대통령이 발동하고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동일한 일 하나 인정하고 있고 법률 종성명령에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법규명령입니다. 자 2번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헌법 75조 95조에 근거가 있다. X. 그렇죠. 여러분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이거 헌법상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은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만들 수 있다. 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총리령과 부령,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각부장관도 총리령과 부령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총리령 부령은 위임명령, 집행명령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 근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되는 건 위임명령이라는 건 법률에서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드는 거고. 요게 차이점이지. 3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바로 틀렸네요. 위임명령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고. 그죠? 근데 집행명령은 법률에 위임 없이 그냥 상위법령을 시행 집행해서 만드는 기술적인 거잖아. 4번 상위법령 또는 수권법률이 소멸하면 해당 명령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맥스.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자, 이게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다. 여러분 거꾸로는 아니야.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모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법이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고. 근데 집행명령도 어떤 상위법령을 시행 집행해서 만드는 거잖아. 상위법령이 있잖아. 근데 상위법령이 뭐가 되면 자, 이 상위법령을 시행 집행해서 이게 집행명령을 만드는데 폐지가 됐어. 그럼 얘도 없어져.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죠? 근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개정되면 여러분 이렇게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지겠지.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고 4번에 행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행정법은 행정권 발동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법의 성문화가 요구된다. 왜? 틀렸다고요? 왜? 효율성? 맞지. 아니 여러분 법치주의, 성문법과 효율은 거리가 멀지. 여러분 행정 효율이 있으려면 법이 없어도 행정청이 자유롭게 막 하고 법에 기속되지 않아야 그게 효율성이지. 그죠? 물론 법에 있으면 이제 국민은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 있지. 신뢰. 그런 장점이 있지만 행정 효율성은 아니죠. 법치주의와 맞지 않지. 2번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란 말은 오토마이의 주장이다. X. 바로 틀렸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머릿속에 애매하면 오토마이요? 아, 이건 누가 주장했어요? 베르너라는 학자가 주장했잖아. 베르너. 오토마이어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죠? 기술성.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그게 오토마이어 주장이잖아. 기술성.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 여러분 아까 9개8구 그 어려운 거 문제 풀다가 지금 이거 푸니까 더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 막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쉬운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건 베르너라는 학자가. 그래서 일단 그 앞부분이 틀렸어요. 그 뒷부분은 맞아요. 그 헌법의 여러분 우리 법률,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거잖아. 먼저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률이라는 거 헌법을 뭐 하는 거라고요? 구체화하는 거라고. 이걸 이제 베르너가 강조한 거지.